전설로만 남아있는 사라진 낙원 아틀란티스. 다들 아시죠? 보아 노래 아닌가요? 미안. 아틀란티스 소녀. 예. 아, 네. 예. 여기서 리액션 안 하면 또 불려가기 때문에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실제로요. 이 전설의 도시와 꼭 닮은 현실판 아틀란티스가 발견됐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집트. 프랑스 해저 발굴팀은요, 지난 2000년 6월 3일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아부키르 해저에서요, 나폴레옹의 동방 진출을 좌절시킨 나일 해전의 유물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중 탐사 도중 미스터리한 한 비석을 발견합니다. 오. 그곳에 적힌 글씨는 헤라클레이온.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 1500년 전 한순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은 전설의 도시 헤라클레이온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저 처음 발견했을 때 얼마나 소름 돋았을까? 그러니까요. 그죠? 이 역사적인 발견을 이집트 정부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가세해 곧바로 유물 인양이 시작됐는데요. 대박이다. 대리석으로 만든 파라오의 머리, 스핑크스상, 비잔틴 제국 시대의 동전, 그리고 풍요의 여신 이시스의 석상 등 신비로우면서도 위용 있는 유물들이 하나둘씩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도록 미스터리한 건 이 수많은 유물이 무려 1500여 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었는데도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는 건데요. 이야, 와. 오. 그대로 있네. 보존 상태 죽인다. 이 고대 도시의 발굴은 이집트의 또 다른 문명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완전 발굴까지는 무려 40년 이상 소요된다는데요. 과연 또 어떤 고대 미스터리가 우리들 앞에 펼쳐질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북극, 남극 양쪽으로 한번 치고 갑니다. 남극입니까? 남극입니다. 아, 이게 헤드라인만 봐도 저랑 크게 다른 게 없는데요. 좀 나아요. 들어보시면 실망. 19에서 18위 정도 납니다. 현재 약 4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것으로 알려진 인류. 일각에서는 최초의 인류와 문명이 등장한 곳이 이곳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륙의 연평균 기온 영하 55도,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원시 대륙이라 불리는 남극입니다. 아니 사실 지금도 혹한의 환경으로 일부 연구원만 연구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데 저기서 사실 문명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저렇게 추운 곳에서. 2012년 9월 전 세계 언론에서 보도된 충격적인 내용. 남극에서 피라미드 발견.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문명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알려진 남극에서 인공 구조물인 피라미드가 발견됐다? 이게 바로 사라진 초고대 문명과 우리가 모르는 인류가 남극에 존재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이상하긴 하다. 자, 일부 과학자들은 날씨 변화가 심한 남극에서 오랜 세월 침식되면서 이 피라미드 모양을 갖추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부분 산은 험준한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극에서 발견된 피라미드는 평평한 지형에 있기 때문에 자연 형성된 산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산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변이 다 평평합니다, 지금. 그러면 증거를 좀 더 주시면 제가 그래요?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요 정도로 남극 대륙에 고대 문명이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2012년 8월 네이처에 따르면요, 남극의 암석을 조사해 봤더니 무려 1500만 년 전 남극 대륙에 야자수숲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남극이 지금과 달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아열대 기후였다는 거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당시 존재했던 초고대 문명의 인류가 이 피라미드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인류가 아프리카에 등장했다라고 추정되는 게 한 400만 년 전이라고 보면, 만약에 이제 1500만 년 전에 남극 인류가 있었다면 인류의 기원의 역사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네. 게다가 2018년에는 남극 대륙에 존재했던 고대 인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남극 대륙 아래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바로 SNS에 게재된 한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남극 빙하에 90m에 달하는 구멍을 뚫은 뒤 얼음 조각을 던졌습니다. 이때 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약간 총소리? 이펙트?
이펙트 같은 소리가 났죠? 총소리? 마치 누군가가 위협을 느끼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총을 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게 됐습니다. 과연 남극의 대륙 아래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찾은 문명의 역사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17일 공개합니다. 자, 두 기자님은 미지의 파라다이스, 바닷속으로 사라진 전설의 대륙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틀란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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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를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저편에 아주 큰 아틀란티스라는 섬이 있다. 사방에 금과 은 등으로 부가 넘쳤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대국이다. 하지만 아틀란티스는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침몰,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서에도 나오니까 사실 뭐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땅이 아니라 정말 분명히 기록된 게 있으니까 우리가 다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은 많이 되는 건데 만약에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면 어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4대 문명보다 훨씬 전에 그렇죠.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전 세계 수많은 고고학자, 역사가들이 아틀란티스를 찾아 대탐험, 대서양, 모로코의 사하라, 심지어 버뮤다 삼각지대까지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아틀란티스의 실체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후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하마 제도의 작은 섬, 비미니. 여기서 아틀란티스 뭐 유적이라도 발견된 겁니까? 아하. 자, 먼저 비미니 섬이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비미니 섬 인근 바닷속에서 도로가 발견됐습니다. 도로요? 일명 비미니 로드라고 불리는 이곳은 평균 길이가 2m고요. 높이가 약 0.5m, 무게가 1톤가량 되는 네모난 돌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약 630m 거리까지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을 발견한 밸런타인 박사는 비미니 로드가 최소 6,000년에서 1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인공 도로라고 발표. 일각에서는 이 비미니 로드가 아틀란티스로 가는 통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자연현상입니까? 저거는 진짜 자연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전 말이 안 돼요. 너무 균질하긴 하네요. 그렇죠. 아니, 예. 바닷속에 그것도 한 10,000년 전에 인공 도로가 있다. 사람이 만든 도로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몰랐던 문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뭔가 더 증거가 나와야지만 이게 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결정적인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 그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몰락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런 그의 또 다른 예언. 1968년 바하마 해역에서 아틀란티스 대륙이 바다 위로 솟아오를 것이요. 아니 뭐 아직까지도 솟아오르진 않았는데 이 예언이 왜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비미니 섬이 위치한 곳이 바로 바하마 해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결정적으로 비미니 로드가 처음 발견된 시기가 바로 1968년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떠오른다는 게 이게 물 위에 뜬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한테 발견된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게도 그렇죠. 해석할 수 있죠. 어허.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신기하긴 한데 이거는 약간 저 예언가의 영역이지 이게 뭐 과학이 과학적인 아니잖아요. 근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가설을 준비했어요. 바로 아틀란티스가 현재 카리브해 쿠바 일대에 존재했다는 주장입니다. 쿠바. 쿠바 아틀란티스설을 제기한 이는 영국의 유명 역사 작가인 앤드류 콜린스. 그는 전 세계 각지의 고대 문명 유적지, 신화와 플라톤의 기록을 연구해 추리했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첫 번째 근거. 아틀란티스는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대륙이다. 사람들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기록된 이 문장을 아틀란티스의 대륙 크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콜린스는 그리스어의 보다 큰이라는 단어가 중간에라는 단어와 유사하다고 생각, 아틀란티스 대륙을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인
카리브해 지역으로 추측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를 카리브해로 추측하는 것이죠. 근데 또 왜 하필 쿠바예요?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두 번째입니다. 큰 산맥이 차가운 북풍으로부터 아틀란티스 대평원을 보호했다. 콜린스는 플라톤이 말한 산맥이 쿠바의 과니과니코 산맥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매년 겨울이면 북쪽 할렌 전선이 쿠바 대륙으로 불어닥치는데 과니과니코 산맥이 북풍을 막아서 쿠바의 서쪽 평원 작물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치면 북풍 막는 산맥은 너무 많죠. 아니 산맥 중에 많다. 바람을 안 막는 산맥이 없죠. 없지 산맥 그래요. 무조건 근거 좀 부족해야지. 근거가 부족하다. 네. 자, 이번엔 진짜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세 번째. 콜린스가 주목한 멕시코 신화 뱀의 사람들. 뱀의 사람 동쪽의 아스틀란에서 건너 7개의 동굴에 우두막을 짓고 살. 콜린스는 신화에 언급된 아스틀란이 아틀란티스와 어원이 같으며 신화 속 동굴이 바로 쿠바 푼타델 에스테 1호 동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동굴에 동심원이 연속적으로 고리를 이루며 그 옆으로 S자 모양의 꼬리가 나온 암각화가 있습니다. 네. 콜린스는 이것을 혜성으로 추측. 고대인들이 혜성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뱀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멕시코 신화 속 뱀의 사람들의 고향인 아틀란티스를 쿠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각화가 근데 너무 생생하다. 누가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벽화 많이 봤는데 저렇게까지 선명한 벽화 잘 없잖아요. 하지만 아틀란티스가 쿠바였다는 콜린스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설과 추론일 뿐이다 라며 반박을 했는데요. 도무지 찾을 수 없어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된 사라진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 그것은 플라톤의 상상이 만든 전설의 섬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과연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곳일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15일 공개합니다. 신화 속 이것이 실제 있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 속 고대 유적지들에는 침입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설치된 무시무시한 함정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화 속에나 등장할 법한 쉽게 사람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고대 유적의 함정이 터키에서 발견됐습니다. 2013년 4월 이탈리아의 한 대학교 고고학과 프란체스코 단드리아 교수 연구팀은 터키 남서부 파무칼레 인근에 폐허가 된 한 사원의 유적을 탐사하던 중 섬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 왜 새들이 여기에 다 죽어 있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새들이 아무런 외상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그 기이한 현상을 조사하던 연구팀은 이 동굴의 입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지옥의 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 머리 새 딸린 개 있는 지옥의 문이요?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 연구팀이 그렇게 추측한 이유. 기원전에 활동했던 그리스 역사학자였던 스트라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지옥의 문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곳은 안개와 진기로 가득 차 있어서 간신히 앞을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동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데 잠수를 떨어뜨려 보니 곧장 죽는 것을 목격했다. 그 증기가 뭔가 독가스. 질식사죠. 그렇다고 한다면 입구에 있는 새도 이런 이제 독가스 때문에 죽은 거. 뭐 그렇게 추측을 해야 되나? 자, 그래서 2018년에 독일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가스 분석기를 사용해 동굴을 탐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동굴의 가장 아래쪽은 무려 91%에 달하는 고농축 이산화탄소가 낮게 깔려 있다고 하고요. 오, 독가스 맞네. 그렇죠. 동굴 입구 근처에서도 최대 53% 정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야, 아니 53%면 질식사하죠. 높긴 높아요. 되게 높을 수 90 있죠. 몇 프로는 고농축입니다. 연구팀은 사원터, 욕조, 계단 등도 발견됐으며 이들 유적도 고대 신화의 묘사와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이 동굴 근처에서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 하데스와 그의 아내 코레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해리석 기둥을 발견. 이 동굴을 조사하던 프란체스코 교수는 과거 성직자들이 이 동굴에서 동물들을 죽이고 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추측. 이 동굴은 하데스, 명왕성의 이름을 따 플루토니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지옥임. 과연 이 문을 지나면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특종은 폴란드 고고학팀을 충격에 빠뜨린 사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어허, 이게 뭐 어쨌든 글씨가 뭐 잔뜩 써 있네요. 아, 역시 오 기자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하게. 네. 글씨는 뭐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요? 전 기자가 이게 뭐지 하는 사이에 이게 뭐지가 뭐냐면 저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아, 그래 뭐 한 줄, 글씨는 당연히 있고 한 줄이라도 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뭐 날씨가 화창한 편이었다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요? 근데 여기다 왜 이렇게 다 써놨어요? 저 글들을. 이곳은 아프리카 수단 북부의 나일 계곡의 한 유적지에서 발굴된 지하실입니다. 벽면 가득 적힌 알 수 없는 글씨와 함께 발견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7구의 미라. 와. 이 지하실을 연구한 폴란드 고고학팀은 미라들과 벽의 비문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저렇게 긴 글들을 왜 써놨겠습니까? 날씨 얘기했다면서요. 아니 날씨가 화창한 데 비해서 여기 기운이 심상치 않다고 써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근데 이 폴란드의 고고학팀은 발견 당시 미라들이 모두 예복을 입었고 일부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 지하실을 1113년에 사망한 트리니티 수도원의 대주교 게오르기오스와 성직자들의 무덤으로 추측. 마쿠리아 왕국에서 가장 강성했던 왕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이건 또 다른 얘긴데. 마쿠리아 왕국은 뭐예요? 마쿠리아. 마쿠리아 왕국은 모르죠. 전 처음 들어봐요. 뭐 어디예요 이게? 마쿠리아 왕국은 뭐 지금은 사라진 문명으로요. 예. 5세기 후반에 현재 수단 북부와 이집트 남부에 건립된 기독교 국가인데요. 수도인 고대 동골라를 중심으로 거대한 건물을 새롭게 건립하고 벽화와 공예예술이 발달, 와. 약 900년 동안 왕국이 번성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너무 모르잖아요. 900년이면 사실 뭐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신라 정도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러네. 좀 생소한데 사실 저 미라들이 지키는 왕은 그럼 누군지 알려졌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마쿠리아 왕국은 1365년에 일어난 내전으로 왕조가 쇠락, 그리고 1560년대에 오스만 제국에 점령당하며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네. 그리스어와 콥트어로 작성돼 있는 벽의 비문들을 조사한 결과 하나님과 천사의 이름, 주기도문 등 성경 복음서 일부와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 기도문으로 해석. 하지만 미라들이 지키는 무덤의 주인 마쿠리아 왕의 정체는 물론 마쿠리아 왕국 역사의 많은 부분이 현재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까지 아예 자료가 없다라는 게 사라진 문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의문이긴 하네요. 이집트 지하 미궁 발견. 이것은 피라미드를 능가할 것이다. 피라미드를 능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능가합니다. 피라미드 지하에 미로가 있나?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서 역사 제2권에 이 미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2왕은 공동으로 자신들의 기념물을 남기기로 결의하고 모이리스호 조금 위쪽 이른바 악어들의 도시 옆에 미궁을 지었다. 미궁에는 2층 건물이 있고 모두 3,000개의 방이 있다. 그 밖에도 17세기 5대 이집트 연구자인 아타나시우스 키르하는 미궁 대승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서에는 있지만 그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던 미궁. 그래서 전 세계 고고학자와 지질학자들은요 정말 미궁에 빠진 미궁을 찾기 위해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벨기에와 이집트의 공동 역사연구팀 마타하에서 드디어 미궁 위치로 보이는 곳을 찾은 것이죠. 이 연구팀이 가리킨 곳은 아멘엠헤트 3세의 피라미드 바로 이곳을 미궁이 있는 곳이라 한 이유는 이 연구팀은 그간 미궁 관련 정보들을 분석해서 미궁 장소로 예상되는 후보지에서 지질 레이더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아멘엠헤트 3세 피라미드 앞 지하에서 인공 구조물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야, 이건 엄청난 발견인데. 그렇죠. 저 미궁에 뭐가 있을지 진짜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뭔가 중요한 걸 숨겨놨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말이야. 연구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려고 하자 당장 미궁과 관련된 조사를 중단하시오.
이집트 정부와 고대 이집트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안보 제재를 이유로 미궁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연구팀은 이집트 정부에 정식으로 미궁 조사 허가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아, 이거 뭐야? 왜 그러는 거지? 결국 이집트 정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마타하 연구팀은요. 아예 미궁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해 대중에게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엄청 크네요. 피라미드보다 크죠? 훨씬 크네. 지하 도시인가? 여전히 역사 속 깊은 사막에 갇힌 고대 미스터리 스팟, 이집트 미궁. 과연 연구팀이 발견한 것은 진짜 미궁일까요? 그 해답은 지금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부근의 바다 밑에서 난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한 척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에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항아리, 장신구, 조각품 등과 함께 무려 기원전 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계를 발견. 세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1세기입니다. 1세기. 기계가 있어요? 저기 뭐야? 태엽이에요? 안티키테라 기계라 불리는 이 장치는 사실 처음 발굴 당시에는 단순한 청동 물체로 여겨졌습니다. 대체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런데 70년이 흘러 1971년 영국의 물리학자 데릭 솔라 프라이스 교수는 안티키테라 기계를 엑스레이와 감마선 이미지로 촬영. 그리고 안티키테라 기계의 잔해 속에서 30개 이상의 톱니바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모여 끈질긴 연구를 이어간 끝에 기계에 적힌 설명서 속 그리스어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기 설명서가 또 있었어요? 설명서에는 천체들의 움직임과 위치, 일식, 예측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설명서대로 기계를 복원해 본 결과 기원전 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티키테라의 정체는 천문 관측 기계였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 장치를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요. 더욱 놀라운 점은요. 태양 주위를 도는 이 지구의 운동 365.25에 가까워요. 또 이제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29.5에 가까운 숫자예요. 이게 두 개가 딱 맞아야지만 딱 자기 위치에 오거든요. 그 주기가 235개월이에요. 또 하나의 주기는 뭐냐면은 월식이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이 주기는 223개월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안티키테라 기계가 갖고 있는 이 두 개의 원판 비가 정확히 하나는 223이고 하나가 235예요. 아니 거의 요즘 사람이 만들어서 타임머신 타고 갖다 놨다고 해도 이해가 될 정도예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안티키테라 기계의 발견. 고대 문명이 어떻게 이 장치를 만들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6일을 공개합니다. 가면 속 미스터리한 남자. 한 사람은 왕, 한 사람은 철가면으로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쌍둥이의 운명을 그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아이언 마스크. 자, 이 영화는 프랑스의 대문호 알렉산드르 듀마의 브라질론 자작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소설이죠, 원작 자체가. 네, 네. 철가면의 이제 존재가 굉장히 미스터리했던. 그럼요. 진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런데 소설과 영화 속에서 가면을 쓴 채 감옥에 갇혔던 철가면은요, 사실 역사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많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철가면은 1669년 수감된 뒤 1703년 바스티유 감옥의 독방에서 사망한 죄수로요. 그는 소설과 영화 속의 주인공이 철가면을 쓰고 살아했던 것처럼 검은 벨벳천으로 약 30년 세월 동안 얼굴을 가려야 했는데요. 일명 철가면으로 불리는 그는 정체도 죄명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어째서인지 간수들은 그에게 귀족들이 먹을 법한 고급 식사와 술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에 둘러싸인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그가 사망한 뒤에도 마르시올리라는 가명으로 매장, 그뿐 아니라 그가 감옥에서 사용했던 모든 물건을 불태우고 감옥의 벽까지 모두 긁어내는 등 그의 정체를 두고 의문만 더해갔습니다.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스터리한 철가면의 정체를 두고 수많은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철가면의 정체에 대한 첫 번째 주장, 왕비의 외도로 인한 사생아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요, 남편인 루이 13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안 도트리슈 왕비가
외도로 사생아를 낳았고 바로 그가 철가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철가면의 정체에 대한 두 번째 주장, 루이 14세의 친부설. 먼저 루이 13세와 그의 아들 루이 14세 초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다르게 생겼네. 자, 이를 두고도 사람들은 왕비가 외도로 루이 14세를 낳았으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루이 14세의 친부를 얼굴을 가려 감옥에 가두었다고 주장. 근데 알 수가 없다. 기록이 안 남아있으니. 아, 근데 프랑스식이나 되는 나라도 기록이 전혀 없나 보네요. 아니, 의도적으로 다 없애버렸어. 기록을 은폐했으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야, 일부러. 과연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던 철가면의 정체는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었던 걸까요? 고려의 삼별초는 어디로 갔을까? 1231년 고려를 침략한 몽골. 40년간 이어진 긴 전쟁에 지친 고려는 1270년 몽골의 항복을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이 항복을 받아들일 수 없어 끝까지 대몽 항쟁을 이어간 부대가 있었으니 바로 고려의 최정예 부대 삼별초. 하지만 결국 여몽연합군의 엄청난 병력에 밀려 1273년 제주도에서 모두 섬멸. 그렇게 삼별초는 최후를 맞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삼별초 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제일 전 기억에 남는 게 그 저 멀리 바다에서 이제 여몽연합군이 올 거를 대비해가지고 성벽을 쌓았어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때 만든 건데도 이게 팍 쳐도 뭐 넘어가지도 않고 이게 팍 쳐도 뭐 넘어가지도 않고. 쳤어요? 유적지를 훼손했다는 건가요? 아니 네, 죄송한데 친 게 아니라 네네.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까? 사람이 보면 모릅니까? 네. 헉 쳤다고 상상을 해봤는데 안 보통- 넘어갈 것 같다는 상상이 됐어요. 보통 그냥 보기에도 되게 튼튼해 보이더라. 이렇게 제가 정도 표현이 굉장히 짧네요. 표현이 무지하게 짧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삼별초의 역사는 제주도에서 끝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의외의 곳에서 삼별초의 흔적이 발견된 건데요. 지난 2007년 일본의 고고학자인 아사토 스스무의 충격적인 주장. 고려의 삼별초가 류큐 왕국의 건국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큐는 12세기까지만 해도 수렵 채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농경사회로 발달. 15세기에는 일명 류큐 왕국이 건국됩니다. 배경을 알 수 없는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류큐 왕국의 출현과 빠른 성장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고고학자가 류큐 왕국 탄생의 비밀 퍼즐을 바로 삼별초라고 주장한 겁니다. 야, 근데 가능성 있을 것 같아. 끝까지 항쟁했거든요. 끝까지. 진짜 아예 포기를 몰랐던 가능성- 분들이니까. 네, 포기를 모르고 가능성이 정말 1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예. 밀렸으면 거기까지 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증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별초가 넘어갔다라는 사료 같은 게 남아있나요? 1994년 오키나와 우라소에시의 성과 왕실의 무덤에서 발견된 암기와. 이 기와에 계유년 고려와장조라는 글자가 진짜 쓰여져 있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메이드 인 고려, 계유년의 고려 장인이 만든 기와라는 뜻입니다. 앞서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선멸됐다고 기록됐던 해가 127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해가 바로 계유년입니다. 넘어갔네. 넘어갔어. 시기가 딱 겹쳐요. 아니 안 넘어갔다고? 넘어갔을 거라고 봐요. 삼별초 정신으로 봤을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13세기, 14세기에 연꽃무늬 수막새도 함께 출토됐는데 오른쪽이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수막새고요. 왼쪽의 수막새는 삼별초가 근거지로 삼았던 진도 용장산성에서 출토된 수막새입니다. 너무나 흡사하지 이 않습니까? 정도면 거의 갔다고 봐야 돼. 갔어.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서 삼별초가 제주도를 떠나 류큐 왕국 건국에 도움을 줬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거죠. 과연 일본 오키나와에 삼별초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걸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0일 공개합니다. 자, 이번 역사 속 미스터리는요. 13세기 고려 시대 몽골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혁혁한 공을 세우고 관직까지 올랐지만 어쩌면 우리는 잘 몰랐던 신비로운 한 인물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분의 후손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베트남 남북부 문화탐방? 이게 베트남에서 넘어온 어떤 사람이
공을 세워서 그 후손들인갑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간다. 맞나요? 사실 저희 외갓집이 그렇거든요. 저희 외갓집이 화산이 씨인데. 화산이 씨. 예.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역사 속 미스테리한 인물은 바로 화산이 씨예요. 진짜요? 진짜야? 본인 집안 얘기네. 그걸 몰랐어 어떻게? 몰랐어요. 진짜요? 잘 들으세요. 이게 집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몰랐는데? 아, 이런 게 진짜로. 있었어요? 아, 집안 얘기를 내가 해주고 있잖아요. 자, 화산이 씨의 저런 게 있었네? 중시조였던 화산군 이용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그의 정체, 그는 사실 고려인이 아니라 베트남인이었어요. 그것도 베트남 최초의 통일 왕조였던 리 왕조의 왕자 리롱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 시대 1세대 귀화인입니다. 할아버지 얘긴데 보니까. 저희 외가 쪽 할아버지. 와, 신기하다. 나도 신기하다. 나도 몰랐던 잘 들으세요, 얘기인데. 지금. 아 근데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베트남인이 고려까지 와서 어떻게 화산이 씨의 중시조가 되고 또 관직에까지 올랐는지. 그러니까 그 저희 과정. 할아버지는 왜 오신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1225년 당시 안남국으로 불렸던 베트남의 쩐 왕조가 왕권을 찬탈하며 리 왕조 일가를 숙청. 리 왕조의 왕자 리롱덩은 가까스로 일행들과 배를 타고 송나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란 말이오? 왕자님, 아무래도 저희 고려에 온 것 같습니다. 고려 황해도 옹진반도 지역에 도착한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 외가가 황해도인가요? 어머! 황해도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사리원이랑 해준가 그래요. 이재용은 별명이 베트남 왕자입니다. 그래요? 네, 진짜오? 진짜오. 이 형이 쌀국수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쌀국수 좋아. 쌀국수 좋아하잖아. 맨날 쌀국수 먹자 그러고. 그리고 리롱덩 일행이 외국인임에도 고려인들에게 배척당하지 않았던 미스테리는 당시 고려의 상황을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당시 고려는 무역항인 병란도를 통해서 송나라, 대식국 등 다양한 나라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인 리롱덩 일행을 배척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리롱덩 왕자는 한자에 능숙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필담을 통해 고려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무사히 고려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 베트남 왕자, 현 고려인이 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1253년 몽골군이 고려에 침입하자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고려를 지켜라. 마을 수령 그리고 함께 정착한 안남국 사람들과 군대를 편성, 고려의 장수로 몽골군에게 맞서 고려 영토를 지켜냈는데요. 이에 고종은 그의 공을 인정해 그를 화산군으로 책봉했고요. 관직과 함께 성을 하사, 그는 리롱덩에서 화산이 씨의 중시조 이용상으로 역사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나 약 800년 뒤 1995년 화산이 씨들의 베트남 방문을 시작으로 2018년에도 응웬 부뚜 주한 베트남 대사가 경북 영주시의 화산이 씨 집성촌 등을 방문하는 등 이용상의 후손들은 베트남과 한국으로 가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표류 때문에 벌어진 한 사람의 미스테리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1801년 당시 조선엔 제주도에 표류해온 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지라 이들의 국적을 알 길이 없어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9년 뒤 전하, 그 자를 데려와 보면 어떻겠나이까? 구세주처럼 등장한 한 사람. 그는 외국인들과 말을 주고받더니 이들의 국적이 여송, 지금의 필리핀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덕분에 무사히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필리핀 말을 할 줄 알았대? 따갈로그어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조선 최초 필리핀어 통역사라 할 수 있는 그의 정체. 사실 전라도 우이도에 사는 한 홍어 장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필리핀어를 구사했느냐? 1801년 12월 홍어 장수 문순득은 풍랑을 만난 뒤 구사일생으로 어딘가에 도착했는데요. 야, 표류해서 필리핀까지 갔다고요? 자, 그가 도착한 곳은 필리핀이 아니라 반갑습니다. 류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까 삼별초가 건국에 도움을 줬다는 곳이 바로 그 오키나와 류큐국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당시 조선에 사신을 보내며 교류했던 류큐인들은요. 조선인 문순득을 반기며 극진하게 대접. 그리고 약 8개월간
류큐에서 생활하던 문순득에게 드디어 청나라로 떠나는 사신을 통해 조선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또 풍랑을 만나서 이번엔 필리핀 여성국에 도착한 그는 이곳에서 약 9개월 동안 쌀무역을 도우며 여비를 버는 등 강인한 생존력으로 집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자, 그리고 현재의 마카오인 오문에서 또 3개월을 보낸 뒤 청나라를 거쳐 무려 3년 2개월 만인 1805년 1월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표류한 거리 생각하면 3년이면 금방금방 갔네. 거의 뭐 아시아의 하멜이네요. 하멜이죠. 문순득의 표류가 특별한 이유, 그가 당시 머물렀던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거류지여서요. 그는 유럽 문화를 접한 조선 최초의 서민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조선 그 어느 기록에도 없는 생생한 경험을 한 문순득의 이야기는요. 우이도에 유배 중이던 실학자 정약전이 표해시말로 기록해 남겼습니다. 당시 류큐, 여성, 오문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들의 문화와 생활상, 의복과 선박구조, 기후뿐 아니라 100여 개의 류큐어, 필리핀어까지 기록,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와 저기에 류큐어하고 필리핀어를 기록해놨구나. 학술적 가치가 높죠. 높지. 그럼 마카오에서 그러면 저기 우리 에그타르트 이것도 먹은 거 아니에요? 먹었겠지. 먹었을 거 아니에요? 비싼 거 먹었겠지. 그럼. 와, 이 사람 진짜 대박이다. 뜻하지 않게 난민이 됐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들. 우연에서 시작된 미스테리는 역사 속에서 창대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역사 미스테리 그날 19, 8일을 공개합니다. 조선판 셜록의 미스테리 사건 일지. 자,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담은 목민심서를 쓴 실학자이자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 위해 거중기를 구안해낸 과학자로 여러 방면에서 활약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런데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던 그가 일명 조선판 셜록으로 범죄 수사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범죄 수사요? 순조 1년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의금부에 체포된 뒤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정약용. 그는 18년의 유배 중 무려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중에서도 억울한 죄인을 없애기 위해 쓴 형법서 흠음신서는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조인들의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흠음신서 속에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때는 1814년 12월 전라도 나주. 서로를 꼭 끌어안은 한 남녀가 온몸이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초검을 시행한 나주 관아에서는 한동안 비어있던 방에 갑자기 불을 떼면서 연기가 발생. 두 사람이 질식한 상태에서 불이 소못에 옮겨 붙었다며. 그러니까 이 질식과 화재로 인한 사고사다. 땅땅땅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으니 조선판 셜록 정약용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괜히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고 당연하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본 거죠. 난 이 사건을 인체 자연 발화 사건이라고 이름 짓겠네. 인체 자연 발화? 그렇습니다. 먼저 정약용은 구두를 덮일 때 일어나는 연기에는 독이 없기 때문에 질식사할 수 없다고 주장. 그리고 조사 좀 제대로 하라고. 헐에 올려놓은 발은 멀쩡한데 몸과 다리가 불탔잖소. 남성 시신의 음경이 발기된 상태로 지나친 음욕으로 장기에서 음화가 발생해 사망했고 이후 불이 몸 밖으로 번져 몸을 태운 거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현상을 보고 조선시대의 인체 발화를 생각했다는 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굉장히 인체 발화 사건이 형법서의 흠음신서에 기록돼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결국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야 이게 진실이 뭐였을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7위 공개합니다. 삼천 궁녀 의자왕의 진실은? 두 기자님은 의자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백제 마지막 왕 삼천궁녀죠 뭐. 호색한. 호색한 같은 게 많이 떠오르죠. 뭐 정치는 뒷전이고 술에 빠졌다, 비겁하게 항복해서 백제를 멸망에 일으켰다, 무능하다
폭군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낙화암에 몸을 던진 삼천궁녀를 떠올리실 텐데요. 맞아요. 오죽하면 이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 삼천궁녀 의자왕 삼천궁녀 의자왕. 와. 둘 다 음이 이상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어쨌든 자 그렇다면 당나라에서 유교의 성인인 증자의 빗대에 동방의 해동증자라고 칭하며 직접 전장에 나가 신라의 성 약 40채를 함락시킨 정복군주. 왠지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두 기자님은요, 이 그림 속의 인물이 어떤 모습인 것 같으십니까? 양반 그러게. 가스 입고 갔었잖아요. 네. 두루마기 입었고. 지팡이 어떤 시대가 연상이 돼요, 혹시? 조선 후기 자, 상투를 틀어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 실제 우리 선조들의 모습과 닮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의 주인공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17세기 멕시코 원주민들입니다. 뭐라고요? 멕시코 사람들이 갓을 썼어요? 아니 멕시코 원주민도 먹으로 그림을 그려요? 화선지에다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지구 반대편 멕시코의 원주민들이 우리 한민족과 닮은 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4세기경부터 멕시코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아스테카 제국, 아스테카 고문서 방랑의 서사시에 기록된 아스테카인의 기원입니다. 메기족은 820년경 아스단을 떠나서 이곳으로 왔다고 한다. 아스단 연대기 아사달. 아사달 메기족의 후손이라는 아스테카인. 그런데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동이전에도 이 메기족이 등장을 하는데 이 메기족의 정체는 고구려인입니다. 현재 멕시코란 국명은 영어식 발음인데요. 본디 현지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메기가 사는 곳이라는 뜻의 메기고라고 불렀습니다. 오 맞아 옛날에 멕기꼬 그러잖아 메기고 그런 거죠. 멕기꼬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리고 그들이 왔다는 아스단. 일박자들은 언어학적으로 아스단이 제가 아사달이라고 했잖아요. 아사달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사달, 바로 고조선의 수도죠. 그렇죠. 자, 이게 과연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게다가 과거 아스테카인들은 우리 선조들처럼 상투를 틀고 있었고요. 오! 너무 신기하다 그 헤어스타일은 너무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요? 근데 얼굴이 이국적이야 자, 그리고 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오? 그냥 굿! 멕기꼬 굿 그렇습니다. 야, 지금 심지어 저희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멕시코의 전통놀이 후일리치도 나무 막대기를 던져 나올 수만큼 이동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윷놀이와 정말로 똑같습니다. 이 이거는 정도면 우연이 아닌데요. 반박 불가인데 너무 많이 겹치는데. 너무 겹치는 게 많죠. 지구 반대편의 멕시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이죠. 그런데 대체 고구려인들이 어떻게 그보다 먼저 바다 건너 그 먼 신대륙, 이 멕시코까지 어떻게 간 걸까요? 아스테카인 고구려 후손설. 워낙 또 미스터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 학계에선 정설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역사에 기록된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들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인류가 쌓아온 방대한 역사, 각종 기록과 유물이 증명하고 있지만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흔적들과 정확한 역사로 기록되지 못한 채 아직은 물음표로 남아있는 역사 속 미스터리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임진왜란 당시 548척 전선을 진두지휘한 충무공 이순신. 그런데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태극 문양을 걸고 싸웠다는 거 아십니까? 사극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태극기는 한참 뒤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건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제작 시기가 19세기 그쵸? 네. 말도 안 되는데? 맞습니다. 태극기의 제작 시기는 188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기는 1590년대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십시오. 마치 국가대표가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듯 태극기가 꽂혀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이 그림은 이순신 장군이 3만 5천여 명의 통제사를 이끌고 비슷하네. 배로 첨자진을 펼치는 장관을 담은
통제형 수조도입니다. 네. 그런데 2013년 사료 정리 중이던 통영시에서 수조도에 태극기가 그려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태극기가 없던 시절 임진왜란 당시를 배경으로 한 수조도에 떡하니 그려놓은 태극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야, 이게 좀 근데 반반이야. 그러니까 흐릿해. 너무 흐릿해. 근데 또 비슷하긴 해. 왜냐하면 건곤감리가 귀퉁이에 뭔가 약간 묘하게 선으로 돼 있는 거 가운데 이제 동그라미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갑자기 무조건 반박하기 약간 어렵죠? 왜냐면 1882년에 태극기를 제작했을 때 저걸 모티브로 했을 수도 있잖아. 이거를 모티브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죠. 나는 귀가 얇거든. 저게 나중에 나왔다면 또 얘기는 달라져요. 원래 그렸다? 네, 저거 언제 그린 겁니까? 누가? 그치. 이 수조도의 정확한 제작 연도는 불확실하지만요. 에이. 궁중화가 출신 정효현이 고종의 명을 받고 임진왜란 당시 전선 배치도를 바탕으로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고종은 그쵸. 또 고종 때 가능해. 그린 거면 가능하지. 태극기가 있을 수 있는 시기니까. 고종 때 그린 거면. 그러니까 야 이거 저 추가로 좀 그려라. 야, 이순신의 어떤 위대함을 또 태극기와 함께 이제 상징을 넣어버린 거 아닐까. 이 같은 조선시대의 기록화는 국가의 주요 행사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사실적으로 묘사, 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고종 이전에 이미 태극기가 존재했던 게 아닐까요? 태극기 미스터리를 더하는 미스터리한 유물은 또 있습니다. 1598년 외를 정벌한 기념으로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 모습을 그린 이 그림 속 깃발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사괴가 태극기와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곤감리가 지금 같지는 않지만 뇌기퉁에 뭘 그리고 가운데 태극 문양을 넣어야 된다는 개념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직후에 그린 거죠. 직후입니다. 한산대첩 때 지금 태극기 들고 가도 이상하게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어. 조금 다르게 생긴 깃발이네, 뭐 이 정도. 재밌게 그렸네 이러면서.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에 휘날리는 태극기. 어쩌면 태극 문양은 1882년 태극기가 만들어지기 전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이전부터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우리 민족의 상징 아니었을까요? 신기하다. 베일에 쌓인 뭐뭐 조문국. 자, 조 기자님은 조문국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무협지에 나오는 인물 이름 같은데요. 저는 나라로 가겠습니다. 나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설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고대 국가 조문국. 삼한시대 초기에 경상북도 의성군 일대를 무대로 삼았던 작은 부족 국가였습니다. 5세기 발경 멸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는 소국이었죠. 5세기면 꽤 늦게까지 있었네요. 왜냐면 그때 이제 마한, 진한, 변한 이런 삼한 시대잖아요. 그때 조문국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한 번이라도 스쳐들은 적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 조문국이 미스테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국가였지만 신라 최장 왕조인 김씨 세력의 힘의 근원이었기 때문이죠. 경주 주변에는 금광이 없지만 당시 의성 일대가 금 생산지. 조문국의 숨은 힘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때문에 조문국은 신라에 흡수된 다른 소국들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작지만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럼 조문국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어떤 황금 문화는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따르면 185년 2월 타진찬 구도와 일길찬 구수회를 좌우군주로 삼아 조문국을 정벌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조문국이 185년 신라에 종속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문국은 185년 신라에 정벌당한 이후에도 5세기 말 멸망할 때까지 국가가 건재, 또한 화려한 황금 유물 또한 신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 정교한 황금 세공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자, 특히 지금 보시는 귀걸이는요. 2015년 6월 의성군 대리리 구분에서 발견된 유물인데요. 신라 천마총에서 나온 귀걸이들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야. 당시 조문국 일대의 정교한 황금 세공 기술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2014년 금성산 고분군 지역에서 금동제 관모, 은제관식 등 최상위 신분을 상징하는 유물 포함 약 1000점의 유물이 출토되며 신라와의 관계에서 조문국이 독자적인 정치체로 존재했음을 추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좀 되게 함부로 건들기 힘든 어떤 힘과 파워와 어떤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약 1000년간 빛났던 신라 왕조의 숨은 공신 조문국. 신라에 정벌된 이후에도 수백 년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이 독자적인 문화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일본 역사가 외면한 모모. 1976년 일본에서 출간된 히미코 도레 수수께끼. 하지만 이 책은 출간 직후 강제 회수 조치, 일본 사학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히미코가 누구죠? 이 책의 주인공인 히미코는 2, 3세기경 일본 최초의 고대 국가인 야마타이국을 세운 여왕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최초의 여왕인 히미코는 정작 자국인 일본에서 외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서인 일본 서기에서도 이 히미코라는 이름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시 뭐 여자라는 이유로 역사에서 지우거나 뭐 그런 건가요? 자, 일본 역사서의 속일본기에는 일본의 여왕 코겐 덴노가 등장합니다. 굳이 히미코를 여자이기 때문에 지울 필요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역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일본 역사서에는 히미코가 등장하지 않지만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지 외인전의 기록, 외국의 난이 있어 서로 공격하고 정벌하여 오랫동안 서로 싸웠다. 이내 함께한 여자를 왕으로 세우니 이름을 히미코라고 한다. 자, 그리고 우리 역사서인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 173년 여름 5월에 외의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파견해 예물을 보냈다. 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에서는 분명 일본 외의 여왕 히미코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신까지 파견했다. 실존 인물이네. 그러네. 엄연히 기록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있다는 게 왜 무시하지? 이게 참 미스터리 아닙니까? 히미코의 존재가 미스터리한 이유에 대해 일부 국내 역사학자들은요. 히미코는 가야국의 공주로 수로왕의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근거는 규슈 지역에서 가야의 문화 또 유물이 다수 발견되며 가야의 공주가 일본 최초의 여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한때 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는 일본인들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일본 역사에서 히미코의 존재를 지운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 자신들이 정사라고 미는 어떠한 학설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배제하는 거죠.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 써 있는 걸 거야. 이러는. 맞아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타국의 역사서에는 존재하지만 정작 자국 역사서에선 사라진 일본 최초의 여왕 히미코.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역사성 미스터리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신라 왕자 김태렴은 누구인가? 통일 신라 시대 일본 규슈 다자이후의 신라 왕자 김태렴이 700명 규모의 사절단을 이끌고 방문했는데요. 일본의 천황에게 경덕왕의 전원을 대신 전하옵니다. 저희 폐하께서 몸소 조공하려 하셨으나 국정이 해이해질까 염려하시어 저를 대신 보내셨으니 신국의 특산물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자, 당시 두 나라의 국교는 거의 단절된 상태. 일본은 신라와의 교섭을 위해 눈치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신라의 왕자가 먼저 당나라 왕자와 동급인 천황이라고 얘기를 하며 대우해주지를 않나. 게다가 조공까지 준다고 하니 일본 입장에선 완전 땡큐였습니다. 이거 되게 특이한데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네. 이런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난 조공이라는 용어가 사실 약간 기분 나쁘거든요. 거슬리죠. 일본에 조공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왕자 김태렴은 조공을 바치고 남은 물건들을 귀족들에게 판매, 막대한 수익을 얻어 신라로 돌아가는데요. 자, 왕자 김태렴이 신라로 돌아가기 전 재방문과 함께 조공 그리고 외교 문서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왜 1년이나 지났는데 신라 왕자한테서 소식이 없지? 신라에 사신을 보내보거라. 뭐라? 우리더러 조공을 보내라 했다고. 우린 그런 적 없으니 쏙 물러가라 하거라. 왜냐? 신라 왕자 김태렴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야, 누가 이거 사기쳤네. 일본을 털어먹었네요. 자, 당시 경덕왕에겐 장성한 아들은커녕 아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 신라 왕자 김태렴은 우리 역사 기록엔 존재하지 않는 인물.
일본의 역사서 속일본기에만 등장하는 미스터리한 인물인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려 700명을 이끌고 일본까지 가서 여왕을 만나 돈을 두둑하게 챙겨온 김태렴. 그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우리 역사학자들은 왕자를 사칭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 당시 지방 호족들의 세력이 득세했던 시기인지라 마음만 먹으면 700명 정도의 인력을 대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김태렴이 진골 신분의 귀족 혹은 왕족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대규모 인력과 조공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권력과 자금을 가졌었던 자, 또 신라 관리에 눌려 피했거나 묵인 아래 바다를 넘어 일본에 간 자, 그리고 스스로 신라 왕자라 칭한 김태렴은 누구일까요? 야, 이거 근데 되게 특이하다. 왜냐면 진짜로 저 시대에 이 700명을 배에 태워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흔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무조건 눈에 띕니다. 네. 그죠. 진짜 왕자가 아니라면 왕자 사칭이잖아요. 목이 달아나지. 신라 쪽에는 그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린 전혀 모르는 거니까. 뭐야, 신라에서. 뭔 얘기야? 나 아들도 없어. 자, 그 당시 일본을 들었다 놨다 한 김태렴. 그는 신라의 왕자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간큰 사기꾼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어 수많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제주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유, 궁금하죠. 제주도에서 창조 신이라 불리는 거인 마고. 할머니의 외모를 가졌다고 해서 제주도에서는 설문 대할망으로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설문 대할망이 그렇다면 제주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원래 옥황상제의 딸로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 내려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치마폭에 날만 흙이 바다에 쫙 쏟아지면서 제주도가 더 생겼고요. 그중에서 흙이 가장 높게 쌓인 곳이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많이 쌓이는 데군요. 그렇죠. 높게 쌓인 곳이 한라산이 됐다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거인 설문 대할망의 키가 얼마나 컸냐면요.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워 발을 쭉 뻗으면 섬의 절벽에 닿았는데 할망의 발가락이 콕 박혔던 자리에 생긴 구멍이 바로 저 서귀포에 있는 범섬의 콧구멍 동굴이고요. 이야. 네. 자, 그리고 설문 대할망이 소변을 보다가 이 소변 힘이 또 얼마나 셌겠습니까? 섬의 한 귀퉁이가 그것 때문에 툭 떨어져 나갔는데 그때 생긴 땅이 소가 누운 모습이라는 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변발에 튄 흙이 우도가 됩니다. 예, 너무나 힘이 또 셌던 나무죠. 네. 근데 불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불만이요? 할망, 육지와 떨어져 있으니 너무 불편해요. 다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그럼 내 속옷을 새로 지어주면 다리를 만들어주마. 아기 할머니. 예, 좀 너무 친절하지 않나요? 아니 독이 든 사과를 줄 것 같은 그런 목소리인데. 아, 진짜 친절한 할머니 연기한 건데.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섬에 있는 천이란 천을 모두 모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할망은 또 칼같이 다리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자, 그러자 할망은 키가 아무리 커도 저 연못 깊이보단 작죠? 뭐? 내 키보다 더 깊은 연못은 이 섬 안에는 없어. 헤이, 그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존심이 상한 설문 대할망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물장오리 연못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몇 발 들어가니 물이 할망의 가슴까지 차는 겁니다. 어머.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갔고 그렇게 할망은 연못 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못됐네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네. 좀 슬픈 결말이에요. 그래, 할머니 뭐를 잘못했다고. 자, 그래서요. 지금 제주시 조천읍에선 5월만 되면 설문 대할망을 기리는 제2의식, 공연 등 설문 대할망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오나라의 역사가 서정이 쓴 삼오역기와 오은역년기의 중국 창조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국 역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창조신, 반고. 옛날 천지는 검고 흐린 알 형태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 속에 잉태돼 있던 존재가 바로 반고.
알 속에서 무려 18,0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아주 딥 슬립에 빠져 있다가 큰 도끼를 슉슉 휘둘러 알을 깼고요. 그러자 그 알이 깨지면서 하늘과 또 땅이 생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저런 건 좀 박혁거세랑 비슷하네요. 알에서 깼다 뭐 이런 거. 비슷하죠? 네. 아래서 깬 신화도 참 이 나라 저 나라에 하도 많아가지고. 하지만 하늘과 땅이 다시 붙어서 어둠에 갇힐까 걱정된 반고는 머리로 하늘을 받치고 다리로 땅을 누르며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답니다. 그러다 이제는 하늘과 땅이 안 붙겠지. 내가 쉬어야겠다. 이제.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로를 해도 너무한 반고. 전현무 씨랑 비슷하네요. 결국 운명을 달리하게 됐다고. 전현무 씨랑 비슷하냐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요 앞에까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무리를 과로를 한 거야. 네. 결국 이제 저 세상을 떠나버린 거죠. 반고 얘기입니다, 이건. 네, 방고. 하지만 반고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반고의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고 피와 털은 풀과 나무 그리고 양눈은 각각 태양과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어서까지 이제 세상에 빛을 주는 존재군요. 세상의 모든 부분들을 창조했네요, 진짜. 그렇죠. 창조신입니다. 네. 마구와 반고, 닮은 듯 다른 천지개벽 창조신이었습니다. 모든 전설의 시작 신화연대기 19, 17위 공개합니다. 불효자가 만든 뉴질랜드 신화. 하늘의 신 랑기, 대지의 신 파파. 이 두 신은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 창조 신화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랑기와 파파는 당신은 나의 데스티니, 우린 운명이에요. My darling, 당신과 1분 1초도 떨어지기 싫어. 아주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껌딱지 부부. 그래서 늘 서로가 꼭 껴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부의 철철 흘러넘치는 LOVE, 사랑을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 부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니 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랑기와 파파 부부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왜 엄마 아빠를 싫어했느냐? 엄마 아빠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깜깜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결국 부모 사이를 갈라놓을 방법을 고민했는데 그런데 이때 내가 엄마 아빠 사이를 갈라놓을 방법이 있어. 숲의 신 타네는 엄마의 품인 대지의 등을 베고 누워 두 다리로 힘껏 아빠인 하늘의 신 랑기를 밀어내는데요. 야, 이게 하늘과 땅이 창조되는 건 좀 비슷비슷한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되게 신화가 귀엽네요. 아까 반고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죠. 네. 사이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숲의 신 타네로 인해 천지가 분리되면서 햇살이 대지를 비추고 숲이 자라고 동물들도 자라고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태초, 빛의 세상이 창조된 거라고 합니다. 큰일 하셨네. 이후 뉴질랜드는 약 2,500년의 역사를 지닌 뉴질랜드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의 이름을 타네 마후타라고 지었고요. 마오리족은 지금까지도 이 나무를 숲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부모에게는 불효자였지만 마오리족에게는 창조 신화인 숲의 신 타네 마후타였습니다.